안녕하세요. 타로 힐러입니다. 오늘은 전생에 관련된 책 한 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박진여 선생님의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박진여 선생님이 어떤 계기로 통해서 전생 리딩 상담가가 되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관심 갖고 들어주세요.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 때 병리학을 공부하면서 병원에서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을 채취할 바늘을 혈관에 주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사 바늘을 환자의 혈관에 꽂을 때면 묘하게 긴장이 되면서 설명하기 힘든 특별한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느낌의 정체는 이 사람은 병이 낫기 힘들겠구나.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잘 낳겠다. 이 사람은 며칠 안에 죽겠구나. 하는 일종의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분석을 의뢰했던 환자의 검체가 그날 오후나 다음 날에도 병리실에 올라오지 않으면 대개 그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는 제가 혈액을 채취하면서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던 환자 이름을 영안실 명단에서 목격하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구급차가 위급한 환자를 싣고 와 응급실 앞에 멈추는 장면을 우연하게 보게 되면 그 환자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확연하게 와닿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체열하려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환자의 얼굴 위에 검은 띠를 두른 영정 사진이 겹쳐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그 환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면서 리딩의 능력을 발견하기 전이었지만 저는 제가 사람의 운명에 대해 남다른 직감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연하고 은밀한 느낌을 실습 나온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이 전생 리딩 능력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체열 파트에서 실습하던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체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중환자실은 원래 실습생이 가지 않는 곳인데 체열 파트 선생님은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여러 학생 가운데 저를 데리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는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눈만 겨우 내놓은 상태로 링것줄에 몸을 맡긴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고요하다 할 정도로 조용한 중환자실이었지만 저에게는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무거운 신음 소리들만이 마치 쓰나미처럼 휘몰아쳐 왔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와서도 계속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제어할 수 없었고 오랜 시간 그렇게 바보처럼 혼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지도 선생님은 저희 그런 모습에 무척 당황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도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저에게 사람들이 내가 너를 야단쳐서 우는 줄 알겠다 며 난처해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게 덮쳐오듯 밀려온 보이지 않는 무거운 에너지들은 환자들이 겪고 있던 병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병마와 싸우면서 힘들어하는 과정은 자신이 지은 부정적인 업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이 겪는 불행과 고통 속에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업을 정화하기 위한 높은 차원의 질서에서 비롯된 신의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몇 달 정도 근무하면서 병원 일이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리사로서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하는 일은 너무 소극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 좀 더 근원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통받아야 하며 왜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강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병원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오는 괴로움이 많은 장소입니다. 동시에 고통을 덜어주고 낫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병원이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 덕에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꾼 스승 법은 최영식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승인 법은 최영식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법은 선생님은 제가 뵙기 이전부터 사주 명리학의 조예가 깊고 체면술 방면에서 꽤 이름이 난 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막연하게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이 전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체면을 잘한다는 선생님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함께 간 친구는 체면에 잘 걸리지 않았고 무심코 따라간 제가 너무나 빨리 깊은 체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첫 체면 상태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전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어느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도서관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웅장해서 놀랐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방대한 서적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마음 가는 대로 책을 뽑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손에 잡으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어떤 책은 그 내용들이 순식간에 제 몸 안으로 쑥 빨려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책은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공중에 떠서 먼저 다가오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들은 제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전생을 읽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듯합니다. 그렇게 영적 공간에 머물다가 깨어나는 순간 갑자기 몰려온 심한 어지러움증과 함께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심한 병치레로 생사를 헤맬 때 옆에서 계속 저를 지켜주던 검은 옷을 입고 있던 의문의 사람이 지금 저에게 최면을 유도하는 사람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면 전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어릴 적 그 사람에 대한 느낌과 인상이 바로 제 앞에 있는 법은 선생님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선생님은 나중에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란 없어. 우연이란 신이 쓰는 가면일 뿐이야. 우연은 필연이라는 호수에 흘러내리는 실개천 같은 것이지. 우연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신이 주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얼마 후 아버지께 선생님의 책을 들고 가 설명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아버지는 내가 잘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열심히 해봐 하시며 의외로 쉽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일들이 생각나면서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딸이 어렵고 낯선 길을 가려는데 어쩜 저리도 쉽게 생각하실까. 오빠가 아버지에게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면서 나는 역시 이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구나 하고 울적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의 연구소에 처음 찾아갔을 때 말은 안 했지만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영적 능력을 타고난 저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후광이 두렵기까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과거 생의 인연법에 따라 앞으로 자신의 제자가 될 아이라는 것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스승이 될 아이라는 것도 함께 알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뒷바라지하는 역할로 이번 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영적인 감각으로 분명하게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천사의 마음으로 바보처럼 살아라. 처음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 뜻을 실감했습니다. 바보는 곧 천사입니다. 천사는 지상에 내려오면 바보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의 이해관계에 무심해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득실을 따지지 않아야 하며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에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예지력이 발전을 거듭해 당신 스스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선생님 댁은 저희 집과 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대개 밤 10시가 넘었는데 연구소에서 나와 저를 차에 태우고 중간 지점에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늘 저를 내려주시는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위로는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고가도로가 있고 아래로는 큰 도로들이 교차하고 있어 한밤중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으슥한 기운이 느껴지는 비어있는 창고도 많아서 낮에도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우범지대였습니다. 그런 곳에 그것도 한밤중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나이 어린 제자를 내려놓고 선생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날들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더니 어느 날 선생님은 저를 보고 이제 되었다 는 뜻모를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는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한참이 지나 알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저를 그곳에 내려놓고 어둠 속에 숨어서 지켜보시다가 제가 택시를 잡아타고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한 뒤에 집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컴컴한 어둠 속에 서 있는 제 주위 공간에 아우라와 같은 빛을 봤다고 하셨고 그래서 정말 어떤 높은 영적 존재가 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면 분명 저 아이를 지켜주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나중에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가진 특별한 영적 시각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도끼와 살기가 있는 분입니다. 저를 수련시키는 과정에서 한 번씩 뿜어져내는 그 살기는 저를 죽일 듯 숨막히게 했고 영적인 훈련을 위해 닥달하고 다그칠 때에는 선생님의 얼굴이 악마의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면모에는 과거 생과 연결된 어쩔 수 없는 사나운 업력도 개입되어 있지만 저를 만날 때까지 겪어온 이 생에서의 삶의 경험이 참으로 힘들고 괴로워서입니다. 심지어 고통을 잊기 위해 방어 기전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해리성 기억 상실증의 어느 한 부분이 자동으로 폐쇄되는 질환으로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시간에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오히려 선생님에게는 영적인 공부를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고단함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굳건한 담력을 갖게 해주었고 영적인 현상에 대한 인내심도 키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리딩으로 알게 된 선생님과 제 전생 인연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저와 선생님은 아주 많은 생에서 여러 번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과거 생에서 제가 선생님이 어머니였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생에서는 딸로 살았던 삶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생에서는 지금처럼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살았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과거 생애에 부족했던 기도와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 선생님을 스승으로 다시 만난 것이지요. 선생님의 이력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결핵을 앓으셨던 어머니는 큰아들이었던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싶어 늘 자신의 곁에서 잠들게 했는데 방을 함께 쓰는 바람에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에게 결핵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은 자라면서 지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합병증인 늑막염과 장티푸스를 함께 앓는 바람에 의사로부터 석 달을 넘기기 힘들다는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다른 투병 의지로 기적처럼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대학 때 다시 병이 악화되어 마상결핵 요양소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처해 있으면서 함께 투병했던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입원 중에 선생님은 몇 차례나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해 결혼하고 가정도 꾸렸지만 이혼으로 혼자가 되신 후로 선생님은 영적 세계를 탐구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부산 백양산 자락의 초읍동에 자리를 잡고 이번 삶에서 맡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저를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70이 다 되도록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만을 탐구하며 살아온 분도 드물 것입니다. 혼자만의 정신세계에 오랫동안 집중해온 탓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고 오해를 받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선생님은 제 능력을 발견하고 어려움으로 점철된 영적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준 고마운 분입니다. 선생님과 저는 모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98년에 맺은 인연은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연구소 일을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조예가 깊은 선생님은 운명 상담과 체면술 치유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명성이 대단해서 최면으로 전생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수개월 전에 예약한 사람들이 날마다 순서를 정해 연구소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또 그때는 같이 온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기실에 설치된 TV 모니터를 통해 최면실의 모습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TV 화면으로 최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갑작스럽게 그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저는 최면에 들어간 피시술자의 전생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면에 들어간 피시술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인데 부지불식간에 먼저 전생을 알아버린 저는 최면의 느린 진행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최면을 통해 전생 퇴행이 막 이루어지던 순간부터 저는 내담자가 맨발에 속옷 차림만 하고 산길을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면에 들어간 여성 내담자는 선생님이 아무리 암시를 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 속옷을 입고 산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지? 아 답답해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내담자에게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도 그녀는 계속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마음속으로 지금 저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내담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이고 산길을, 진흙길을 막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제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 정도의 시간을 끌고 나서야 내담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을 겨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담자의 전생을 보고 알게 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본 그 사람의 전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 저녁 무렵 그녀가 살던 마을 뒷산 저수지 뚝이 산으로부터 밀려드는 강한 물줄기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터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온 마을이 흙탕물이 된 급류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저수지 옆 밭에 일하러 나간 남편이 염려된 그녀는 맨발의 속옷 차림으로 허겁지겁 산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는 무작정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허우적대다가 간신히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거친 물살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두 사람은 서로 꼭 끌어안은 채 생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부엌에서 수돗물 소리가 나면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공포감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온 것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녀는 더 깊은 최면 상태로는 들어가지 못했고 제가 알게 된 전체 장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장면들은 그녀의 현재 의식에서 차마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잠자의 영적 자아가 그녀가 직면하기 힘든 과거 생의 장면들을 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생 퇴행이 끝나고 난 후 저는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퇴행 중에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경험하는지 저에게는 환하게 보이는데 왜 당사자는 말을 시원스럽게 안 할까요? 선생님은 최면에 들어가는 사람의 상태가 저마다 달라서 의식이 변형될 정도의 깊은 최면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내담자의 전생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선생님도 놀라면서 과거 생의 트라우마가 깊으면 영적 자아가 방어 기전을 형성해 더 이상 최면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와 선생님은 제가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저희 재능을 발견하면서 선생님과의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생님은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고 가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영적인 현상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을 쫓아 그저 진리를 구하기 위해 산중 도인을 찾아가 밑바닥부터 수련하는 사람처럼 청소, 손님 타 대접을 비롯해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 분야에서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하루하루 인내심으로 견뎌나갔습니다. 오히려 버텼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일매일 저에게 주어진 일과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들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구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다양하고도 놀라운 사연들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연구소를 방문한 사람 가운데는 산중 깊은 암자에서 18년 동안 연불만 하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던 어느 날 갑자기 스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밀려드는 알 수 없는 고통과 혼란스러움에 당황하다가 그 원인을 알고자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명상에 들어가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같은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죽은 한 비구니의 혼이 빙의령으로 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비구니는 으슥한 산길에서 괴한에게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스님은 괴성에 가까운 비명을 내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 어린 나이에 저희 그런 모습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끔찍스러워 정말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현상들을 날마다 접하면서 영적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졌고 이해심도 더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상담과 체면을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도우면서 혼란스러웠던 마음도 정리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타인의 전생을 보기 시작했을 무렵 겪었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임산부와 태어날 아이의 전생의 인연을 살피던 중이었는데 리딩은 출산할 때 태아가 거꾸로 나올 수 있으니 평소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산모는 태아의 위치가 뒤집혀졌다는 것을 나중에 병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태아와 소통하려고 노력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리딩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었고, 그래서 리딩의 가치를 스스로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전생을 리딩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삶의 소중한 진실들을 알게 되었고, 제 과거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포함해 영적인 계통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나 종교 수행자들의 대부분은 혈연과 같은 세속적 인연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인연이 담백하고 자성이 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연이 복잡할수록 자성은 약해지지만 자성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부모님이나 가족과 맺은 인연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장기 전체를 지배해온 나는 혼자다라는 인식도 거기에서 유래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생 리딩을 하면서 알게 된 제 가족과의 인연도 흥미롭습니다. 현생에서 아버지와 오빠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바탕에 그전 삶의 카르마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전생 리딩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땅을 좀 가진 나이 많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현생에서 저희 아버지입니다. 노인은 어떤 영문인지 늘 밥을 굶으며 건넌방 작은 마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여인이 부엌에서 나오는데 그녀는 노인의 죄취 부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현생의 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노인을 돌본다는 명분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상냥하게 굴었지만 실제로는 노인을 무시하면서 밥도 잘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 함께 살았는데 그 아들이 현생의 저였습니다. 노인은 아내가 일찍 죽고 하나 있던 딸마저 시집가고 나서는 홀로 살아왔는데 여자는 노인이 가진 땅을 보고 시집을 왔던 것이지요. 여인에게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애인이 있었는데 젊고 건강하게 생긴 보부상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현생에서는 저희 오빠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녀가 노인의 집에 들어온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집 주인이었던 노인은 그녀가 돌보지 않아 굶어 죽고 맙니다. 리딩은 노인과 여인이 그때 생에서의 부족한 역할을 채우고 잘못된 카르마를 반성하기 위해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났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가 카르마적으로 해결할 역할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과거생의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 제 아버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평생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여행을 즐기며 유유자적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렵지 않은 성장기를 보낸 어머니는 이상스럽게도 아버지와 결혼하면서부터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끼니마다 반찬을 달리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수고로움과 희생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유난히 맛있는 음식에 집착하는 성향과 미식가가 된 이유를 전생 리딩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늘 집에서만 식사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외식도 가끔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서 30년 동안 삼시세끼를 차려드린 덕에 어머니는 그때 지은 영적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식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특이한 것은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카르마가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어머니가 집안에 안 계셔도 식사 때 되면 묘하게 아버지가 알아서 챙겨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 분이 같이 사신 30년 동안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셈이고 그 노력으로 카르마의 멍해가 다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과거 생에서부터 주어진 숙제를 잘 해결한 것이지요.
그 생에서 유래한 또 다른 결과로 어머니는 오빠를 끔찍하게도 아낍니다. 과거 생에서 내연 관계였던 어머니와 오빠는 이번 생에서 비록 모자지간의 인연으로 만났지만 그때 생에서의 영적 기억 때문에 오빠가 결혼하면 어머니의 질투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착은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어머니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현생에서의 모자 관계가 전생의 연인이나 부부의 연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그때의 영적 기억으로 인해 아들이 결혼하면 고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 부모님의 사례는 현생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이 과거 생에 영혼이 겪은 일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제 가족의 인연법으로 인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생과 생 사이의 경험에는 우리가 가진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려는 신의 절묘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저 역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리딩에서 보이는 대로 내담자의 전생을 선생님에게 전달만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분이 전생과 현생의 연결점과 교훈을 큰 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내가 하는 얘기가 과연 맞는 걸까? 진실한 걸까? 찾아온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이 일을 직업 삼아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돕는 건 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 리딩을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리딩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수 없는 탓에 평가나 비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오랫동안 경험이 쌓여 저 스스로도 리딩에 대해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내담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전생의 내용과 그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딩 내용을 들은 내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함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 내담자들이 제 조언이 이후의 삶을 꾸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감사 인사를 해오면 나의 리딩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회의적이었던 제 마음이 점점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내담자가 전해주는 치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영적 통찰과 함께 저 또한 영혼의 깊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리딩을 하면서 도리어 제 마음도 함께 치유가 된 셈이지요.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삶의 경험도 사는 환경도 제 각각입니다. 저마다 개성이 있고 고민도 있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의 삶을 전생과 연관시켜 설명하면 현재의 고민이나 특성, 개성 같은 것들이 더 큰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설명되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내담자들이 더 큰 차원에서 삶의 균형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리딩 내용이 내담자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저 자신이 오랫동안 목격하면서 전생 리딩이 확인시켜주는 섭리와 인연법에 대한 믿음 역시 확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도나 리딩을 하다 보면 여러 메시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조심성 없이 맹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는 내일 생길 일을 예견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게 되면 자신의 예언이 맞는 일도 생기는데 이를 마냥 신기해하고 재밌어합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마다 예언적 메시지를 보기를 바라고 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맹신하기 시작하면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예견 능력이 점점 마로 자라나
참된 마음 공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무엇이 보이거나 느껴지든 알아차리고도 바로 버려야 합니다. 어떤 장면이나 메시지가 나타나면 보는 순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버리고 또 나타나도 그렇구나 하고 바로 흘려보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꾸 의미를 두게 되면 큰 마장이 됩니다.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발전도 없고 그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백화점에서 비싸고 좋은 물건을 그냥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춤거리고 망설이다가도 정말로 가져가도 된다고 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물건이니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런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실망하고 망가지는 건 자신뿐입니다. 수행하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스스로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권합니다만 때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유혹이 오기 때문에 이를 잘 이겨내야 더 깊이 발전할 수 있다고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전생을 읽어온 저 역시 누구보다도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